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 이번 주에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26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정과제로서 진행되는 몇 가지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연구단이 포용성장연구단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성장연구단,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번영연구단, 이 세 연구단이 있는데, 우리 지난 여름부터 그 연구한 내용들을 모아서 좀 공론화 작업을 하자 해서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그 신문사를 다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본래는 다 다른 날짜 다른 달에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혁신성장 쪽에서 했고, 어제는 포용성장 했고, 금요일 날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연구단에 참여하시죠? 우리 저 스태피가 우리 안상원 박사님 그 발표하셨죠? 그런데 주제로 보면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오늘은 주로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이 학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 참석했는데요. 이 세미나실도 여기가 제일 좋고 출석률이 가장 양호합니다. 또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알렌이라고 하는 경제사학자인데, 책 제목이 글로벌 이코노믹 히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이 어떻게 해서 세계 그 선진국 산업화를 먼저 하고 제일 그 정상 국가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1820년부터는 여러 그 매년 경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여러 나라들이 어떤 경로로 경제 성장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 쪽은 1820년대부터 속도를 높여서 지금 세계 최고 정상 국가에 다 들어갔고, 수많은 나라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거의 바닥에 지금 있고, 그 중간 경로를 개척해서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고, 그 일본이 있고,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있고, 그 뒤를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분기라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그 1차 대분기는 성공을 했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 방식, 과거의 이 인풋 투입 위주, 무슨 투자 위주 하던 방식으로는 3만 불 이상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 거의 어렵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두 번째 대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게 아마 저는 오늘 이 학술 행사를 준비한 우리 스태피에 있는 여러 이 펠로들의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도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럼 뭘로 이제 넘어설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분의 그 토론을 듣고 나중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이게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기술경영경제 이정동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정동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대표집이라 했습니까? 직접 쓰셨습니까? 축적의 시간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썼습니까? 예, 이미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의 이찬구 원장님 소개합니다. 한국경제 안현실 논설 전문위원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님 소개합니다.
먼저 이 각자가 오늘 내분 발표에 대해서나 또 혁신 성장의 방향, 핵심 과제, 전략, 정부 정책 이런 데 대해서 한 4, 5분 정도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주최하는 곳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신대요. 이건 우리가 공동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2, 3분씩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네 분 그 발제자 네 분에게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계시면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동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일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성장률 저하는 결과 수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새로운 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시도가 없다는 문제가 지난 1, 2년 동안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시도가 없었다는 게 진정한 문제의 진단의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New to the Korea, New to the World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New to the Korea 제품으로 지난 50년 동안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산업을 키워왔던 메이저 프로덕트들이 모두 선진국들이 이미 다 한 번씩 해봤지만 개념과 길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해봤다. 그런 뜻에서 New to the Korea 프로덕트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한국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이 없다라고 말할 때 New to the Korea식 새로운 제품을 하고는 싶은데 그런 제품은 이미 중국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은 New to the Korea 제품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New to the World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정의상 New to the World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도 안 해보고 나도 안 해본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탐색을 하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쌓아서 올라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스케일을 통해서 새로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New to the Korea 제품을 만들어낼 때의 사회 프레임과 New to the World 프레임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때의 사회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걸 추격형, 탈추격형 뭐 그렇게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두 개의 프레임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산업부나 과학기술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가 사회 전체 전반의 프레임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New to the Korea로 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마 Creative Destruction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더듬어가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기존의 산업들이 밀려나는 그런 현상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New to the Korea로 갔을 때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분야를 포용하도록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New to the Korea라고 할 만한 거 선진국이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아주 뜰만한 분야를 먼저 잘 선택하고 그 다음 R&D부터 시작해서 사람, 돈 이렇게 자원을 몰아주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고 따라잡는 이런 방식의 정부 프레임으로부터도 전체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혹은 제가 아까 말씀 정의 드렸던 것처럼 탐색하면서 스케일업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스타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R&D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혁신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사실 논의의 범위가 저는 R&D보다 훨씬
넓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미 뉴 투 더 월드로 바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칼럼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3월 17일 날 단 이틀 만에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 산업 종합 육성 대책이 나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핵심은 한국형 알파고 개발이 캐치프레이즈였고 5년 동안 1조를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1조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뜰 것 같다. 그리고 알파고가 보였다. 우리가 저런 개념이 성립한다는 걸 선진국이 하는 걸 봤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산업을 짓고 육성 전략을 짜고 민간이 같이 따라오도록 리드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프레임을 바꾸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도 특히 오늘 같은 이런 귀한 자리에 금융이 되었던 뭐 감사원이 되었던 이런 혁신과 관련해서 규제가 되었던 그런 참여자들이 더 많이 와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말씀을 합니다만 규제만 하더라도 관련된 부처가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할 때가 되었는데 그 키워드를 포용 국가나 혁신 성장이 아니라 혁신 국가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포용국가 앞에 혁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용의 이 원리와 혁신의 원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창구 원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찬구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구 거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그 전문학술지인 과학기술정책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책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조항위원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고 계신 성경룡 이사장님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학, 행정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혁신과 정책 간의 관계에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혁신을 위해서 정책은 무엇을 해야 되고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혁신 정책의 현황 그리고 혁신과 경제 성장 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의 실증 분석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정책 방향 논의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혁신 성장의 이론과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네 분의 발표를 보면서 그 과학기술 지식과 경제 지식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지식 간에 굉장히 큰 시차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의 발표를 보면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학기술 지식과 경제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 지식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혁신 정책을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무슨 정책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단을 찾아가냐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정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정책에서는 저희들이 참고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참고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혁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정책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또 산업계에서 쌓아왔던 정책 지식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을 잘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게 그 정책 목표를 세팅하고 수단을 찾아가는 방법 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뉴노멀 미지의 답습에서 우리만에 맞는 그리고 우리들이 실현 가능한 수준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과학 기술 지식하고 이게 정책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타이밍 레그가 문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이정동 교수님 그 말미에 이 과학 기술에 대한 논의에 이 금융이나 무슨 그 규제나 이런 쪽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아마 그 고민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대 김태희 교수님이 어디 글 쓰신 거 보니까 이공계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 계속 이렇게 기술적 또는 공학적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제도나 이렇게 규제나 정책을 이렇게 다루는 분들하고 늘 이렇게 거리가 있고 이게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시적절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이 필요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두 분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현실 논설 전문위원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입니다. 오늘 세미나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서태피에서 이 자장을 너무 높으신 분을 모셔서 저렇게 높은 자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성경윤 이사장께서는 제 고향 대선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리면 또 저 문을 나갈 때 또 야단 맞기 십상이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배님께 야단을 맞을 때 맞더라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두 파트로 나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성장 정책에 대해서 뭐 진단입니까? 뭐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을 보면서 전 적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는 전 실패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우선 첫째는 전략이 없었다.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가 없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고 공정경제를 들고 나왔고 핵심 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도 그랬고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고 공정경제도 중요하고 핵심 성장도 중요하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 홍성대 수학 정석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세 가지도 하나의 조합일 수 있지만 정책이 100가지도 하나의 조합일 수 있고 1000가지가 들어있어도 하나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열입니다. 만약 세 가지 정책이 하나의 조합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다 여러분이 순서를 부여한다 그러면 6가지의 다른 정책이 나옵니다. 6가지의 다른 전략이 나오겠죠. 100가지, 1000가지라면 얼마나 많은 그 우선순위를 갖는 서로 디퍼런트한 스트래티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략이 없습니다 하는 걸 다 모두가 중요한 똑같은 조합입니다. 하나의 조합입니다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라고 이렇게 몇 번이라고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전략이 없는 거냐. 근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1번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2번이 공정경제고 3번이 핵심 성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아직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쭉 흘러가는 걸 보니까 우선순위가 소득주도 성장 1번이니까 그 꼴찌 핵심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한테 얻어 터지더라고. 근데 핵심 성장이 아무 말도 못 해요. 소득주도 성장한테 얻어 터져도. 그 다음에 2번 공정경제한테도 또 얻어 터지더라고. 근데 또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 성장이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제대로 워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첫 번째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질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성장의 본질을 놓쳤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안사원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핵심과 포용은 똑같은 의미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유난히 문재인 정부가 핵농사를 참 많이 씁니다. 핵농사를 참 많이 써요. 전 핵농사를 참 많이 쓰는 그 사람을 보면 전 경계를 합니다. 대개 사기 사건은 핵농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해석의 문제도 핵농사에서 일어납니다. 명사하고 동사를 많이 쓰는 사람하고 핵농사와 부사를 많이 쓰는 사람은 굉장히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핵농사 부사 천지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앞에 붙는 핵농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컨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사 앞에 핵농사가 붙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사의 무게감은 떨어지고 그 말은 곧 바꾸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언어는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의 경계를 규정 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명사 동사도 부족해서 앞에다 핵용사 부사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장이면 성장이지 왜 포용적 성장이 성장 잘하는 나라 앞에 핵용사 붙이지 않습니다. 혁신이면 핵심인지 왜 포용적 핵심인지 왜 따뜻한 핵심인지 핵심 잘하는 나라 앞에 핵용사 붙이지 않습니다. 꼭 핵심 못하는 나라 성장이 잘 안 되는 나라 앞에 핵용사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나마 이제 희망을 좀 갖게 된 거는 엊그제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가 세워봤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명사를 핵용사보다 처음으로 더 많이 썼었습니다. 명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대통령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핵용사 다 떼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핵심 성장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핵용사 부사를 즐겨 쓰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명사 동사만 쓰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 성장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핵용사 부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갈아치우고 명사 동사를 많이 쓰는 사람으로 청와대라든지 정부 내각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동사 명사 많이 써라. 그 다음에 조합보다 중요한 게 순열이다. 제가 다 동의하는데요. 진주에는 저 동사 명사 많이 쓰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형용사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대화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앞에 말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우리가 토론의 여지가 많고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정책 그 이렇게 결정에 참여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처럼 이제 이 바깥에서 정책 연구 지원을 한 입장에서도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하는데 그걸 단순히 병렬적으로 포용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속에 어떤 내재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면은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혁신에서 출발해서 무슨 소득 주도 소득을 정진하는 걸 끝이 나든지 무슨 적절한 순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봐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제가 동사 형용사 부분은 좀 이견 있지만은 앞에 이 내용은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배석희 과장님 토론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국장님 대시로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제 기본적인 이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근무를 계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까지 하다가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와서 R&D 파트는 한 10년 넘게 했고 특히 그 전에는 그 R&D 예산 총괄을 해서 좀 이렇게 투자 효율적인 부분이나 아까 뭐 앞에서 나왔다시피 인풋은 나오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고 지금 안 의원님은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기보에서 그 대기업 기술 탈취 왜 대기업을 때려잡냐 일종의 공정 경제 관련해서도 정부를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저 뭐 문재인 정부를 해서 굉장히 건전한 비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그 뭐 명사를 많이 썼다라는 게 굉장히 냉철하게 관찰하셔서 결론을 내리신 것에 되게 놀랐고 최근 뭐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좀 바뀌는 감은 있습니다. 이제 혁신성장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인정을 하셨다시피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실패하셨다는 거를 대국민 앞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조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술협력 모호과인데 주요 업무는 이제 일종의 이제 좀 산학연 협력, 산산 협력, 대기업과의 협력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보호, 기술 탈취, 공정 경제 그쪽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13일 날 경남 창원에서 아마 그 행사가 좀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제조 혁신, 우리나라 제조 혁신에 대해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고 주요 내용은 공장의 혁신, 스마트 공장을 22년까지 3만 개 보급하겠다. 산단의 혁신, 선도 산단들을 10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일터 혁신으로서 그 안전한 그 산업 제휴를 낮추고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친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겠다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큰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그 제조업이 최근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 제조업에 차지하는 이제 그 중소기업 비중을 보자라면 그 기업체 수로는 99%가 넘고 그 그 근로자 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산업도 위기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취업은 더 안 되고 그런 좀 공장 쪽은 이제 젊은이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거기서는 적게 일하고도 부가가치가 있는 그 아웃풋을 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시간 그 노동으로서 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스마트 공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 경제로 나아가는 것들을 선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희 중기부가 이제 청에서 부로 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이제 장관님 일대 장관님이 오시면서 바뀌신 게 개방의 혁신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뭐 대기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연 등이 다 같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하려다 보는데 아까 그 첫 번째 그 부원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중소기업 그 R&D 4개 예타 중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통과시켰고 그걸 통과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 R&D가 혁신 성장에 반드시 된다라는 건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같은 부처로서 제가 몸담았던 이제 부처긴 하지만은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규 예산 확보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오해와 편견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왜 중소기업들 자체적으로 그 경비를 자기들 연구개발을 돼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 대주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단편적인 면만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전문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물론 뭐 좀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차단할 부분들은 그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그런 인풋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비난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건 저희 중기부로서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많이 저희 쪽에 질타뿐만이 아니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다라면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중심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테이프에서 그 공통 토론 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혁신 성장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핵심 주체인 기업으로 옮아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는 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 것인가 등등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혁신 성장의 여러 주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이제 시간 여유가 많으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여유가 이제 18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 또 주체 간의 상호 협력 어떤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묶어서 각 그 토론자들께서 한 2, 3분 정도 그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발표자 의견을 듣기 전에 이 플라이에 계신 오늘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정돈 교수님. 그 신문에 난 기사로만 그냥 조금 인용을 하자면 모 중소기업 아마 벤처 하신 분인 것 같은데 무게를 농촌 현장에서 무게를 달면 블루투스로 이렇게 무게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그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4개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이 부처 가면 저 부처 가라고 그러고 저 부처 가면 이 부처 가라고 그러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R&D 문제가 저는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시장에 접근이 안 되는 상태에서 R&D를 계속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운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임이 다 담당자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에서 회피하고 가장 쉬운 접근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로 돈 나눠주는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아마 요 며칠 사이에 론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심지어 페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금융업을 직접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돈 가진 정부로서는 가장 하기 쉬운 일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민간이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냐,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문제로부터 빨리 손을 뗄 필요가 있고 또 범부처끼리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방금 모두의 좌장께 지적하신 것처럼 규제개혁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창구 원장님. 혁신 성장이 됐건 과학기술 정책이 됐건 간에 저는 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그 정책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좀 다시 재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는 정부가
환경 변화 드리고 목표를 세우고 집행하는 것까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간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통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모르고 선진국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손쉬운 집행 쪽에 자꾸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나눠야 된다 그러면 정부는 예를 들면 환경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의제 설정 기능하고 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 정책 기획에 가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정책 집행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할 건지 우선순위 결정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정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그런 쉬운 일들을 자꾸 하려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미 민간에 또는 제3섹터에서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굳이 나누겠다 그러면 정부는 조금 더 미래 예측과 정책 기획 능력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집행은 과감히 민간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앞으로 선도형 과학기술정책 또는 선도형 정책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정부와 역할의 구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거의 비슷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 혁신론에서 얘기할 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스티어링 하는 역할을 해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라. 지방 정부는 이제 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하고 이제 공공기관들은 로잉, 노를 젓는 역할을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이 과학기술 영역 또 기술 그 개발과 적용 이 영역에 있어서도 정부가 세밀하게 집행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것은 좋지 못하다.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이 미래도 정부가 다 독점적으로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현실 위원님. 예, 뭐 또 야단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핵심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보다 서태피에 계신 박사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시고 그 보고서에 다 전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화태정 부원장이 발표하신 거, 뭐 최영락 박사님 발표하신 거, 뭐 안상원 박사님 발표하신 그게 다 처방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중원 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핵심 성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핵심 성장에서 엄청난 전환점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근데 한국에서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뭐 자다, 우다, 뭐 보수다, 진보다 그러는데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전체주의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 아닙니다.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전체주의입니다. 다 죽습니다. 한번 포지션을 잘못 치면 다 죽습니다. 대학도 다 죽고요. 기업도 다 죽고요. 과학기술계도 다 죽고요. 국가도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반대가 뭡니까? 정말 개인주의로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업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어느 대학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어느 연구소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는 국가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뭐겠습니까? 각자 처절할 정도로 차별화를 하고 각자 처절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뭐 파괴적 핵심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좀 새로운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똑같은 전체주의 방향으로 가면 똑같이 몰살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동반이 어떻고 상생이 어떻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동반상생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좋죠. 따뜻한 말입니다. 근데 동반상생 외치다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최선의 길일까? 전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가야 되고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폭발시키는 쪽으로 핵심 성장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과잉입니다. 하이에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고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고가 가장 안 바뀌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가장 안 바뀌는 정치 집단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과잉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도 정치 바람 타지요. 기업도 정치 바람 탑니다. 대학교도 정치 바람 타지요. 연구소도 정치 바람 탑니다. 국민연금도 정치 바람 탑니다. 감사원도 정치 바람 탑니다. 사법부도 정치 바람 탑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바람 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데 다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정치가 마치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과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득권의 과잉입니다. 정치 과잉이 기득권의 과잉이면 혁신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혁명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꾸 규제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치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은.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권력을 이양하는 거죠. 분권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정치 과잉 문제를 걷어내야 비로소 자율성을 갖게 되고 개인주의가 살아나서 혁신을 하든 혁명을 하든 창조성이 폭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주의 문제, 정치 과잉 문제 이 두 가지만 깨끗이 해결해 주면 핵심 성장 상당 부분 스스로의 모멘텀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체주의하고 개인주의의 구별을 그런 이제 명사적으로 표현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면은 획일적이냐 차별적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 포인트는 그 혁신이 필요한 때에 차별성, 다양성 이게 이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화론의 이제 핵심 개념이 자연 선택인데 자연 선택에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어느 종이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이 유전적 제네틱 베리에이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똑같은 이제 저는 전체주의를 말 다음에 쓰지 마시고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영역 또 산업 영역에서 유전적 다양성 변이를 얼마나 촉진하고 뒷받침하는가. 거기서 지금은 비실비실하지만 다음에 환경이 바뀔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 차별성을 존중하고 키우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정치 과잉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배석희 과장님 토론부터 합니다. 앞에서 너무 어려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 일단 아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제 내부 공무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을 위하는 것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부는 시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밀어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구호는 좋지만은 그 과정, 결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오히려 잘하는 기업들은 저희 국비 지원 안 받거든요. 간섭 싫어서. 그래서 오히려 구축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굉장히 항상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걱정 하시다시피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언제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약속한 50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한 두어 분 의견 듣겠습니다. 좀 짧게 본인 소개하시고 짧게 좀 말씀 부탁합니다. 예, 유정일 원장님. 네, 제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현실 의원님께서 선배님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배님이 이 고향 선배님이라 그런지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제가 세상에서는 제가 뭐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제민주화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성장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투자 타령을 하는데 투자의 부진이 한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의 부진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혁신을 한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쏟아붓는데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해야 된다. 혁신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혁신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명사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사가 문제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정동 교수님이 이 사회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다. 혁신을 하면은 파괴가 됩니다. 무엇이 파괴됩니까? 기존의 기술이 쓸모없어지고 그럼에 의해서 일자리가 파괴되고 기존의 기술 외에 다른 걸 모르는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 혁신을 잘 하려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 기업이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기업을 파괴해야지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고가 살인이 되는 사회에서 혁신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 없는 혁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의 보존을 떠나서 어느 정도 개인의 삶과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 기업 우선주의, 투자 중심주의, 친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다. 매우 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저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점에 있어서 여론을 오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고향 선배가 지금 이 두 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도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더 토론하고 또 이렇게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봅니다. 반론은 다음에 합시다. 예. 예, 뒤에 한 분, 네. 예, 저는 키스트 명예연구위원 김윤호입니다. 이 과학기술 정책 혁신성장본부를 만든 분이 하필이면 과학기술계만 혁신하면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정착도 되기 전에 쫓겨났어요, 청와대에서. 과학기술계에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청와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본부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혁신 본부가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 하시는 분들이 요즘 과학기술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실험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조 예산 가지고 10%만 전략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러니까 45조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450조 예산을 전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이걸 주겠다. 이거를 아이디어를 공부를 하십시오. 네.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 5천만이지만 중국 30억 인구를 능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국한테 뒤졌는데 경제학자들은 뒤졌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자존심 키우시지 말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국민들이 이 학생들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이 펜을 사이로 하셔야지 이 1대1로 이 공방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본부가 되도록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이래 가지고 과학기술계를 이 혁신 성장이라는 거가 과학기술계를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청와대의 기본 컨셉을 대한민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금 아마 뭐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다 됐는데요. 네 분 발표자 중에 제가 시간을 일일이 다 드리기는 힘들고 지금까지 토론 나오고 질문 나온 데 대해서 꼭 좀 이 이야기는 보태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은 한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최영래 박사님.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하신 중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혁신성장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뭔가 달성해야 되는 그 상층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하는 마켓 이코노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혁신 성장하고 또 아랫부분에 과학기술 정책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얼라인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해낼 때 혁신 성장과 모든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얼라인먼트가 안 되면은 그 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답을 냈으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에서 코리안 파라독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 아웃풋 비교가 되게 이제 파라독스로 얘기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정합성.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비교하기 전에 방향의 정합성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를 더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이 파라독스를 얘기하는 거에 앞장서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태정 부원장님 말씀 계십니까?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혁신 정책 이 부분을 저희 스태프에서 고민을 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오늘 패널 분들 그리고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 그리고 제언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가지고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발표자, 네 분 토론자 또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또 자리를 많이 지켜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도 그렇고 또 토론 문제 제기를 보니까 다음에 이런 형태의 토론회도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좀 깊숙하게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는 그런 좀 자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항희 원장님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토론이 좀 이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 발표 토론을 듣고 제 나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이렇게 하는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올해 출산율 통계가 나올 텐데요. 지금 여러 관측에 의하면 작년에 출산율이 1.05고 올해는 1.0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일부에서는 0.97 이렇게 이것도 예상을 한다 그러고요. 우리가 1.2로 2100년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대 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2700년 되면 이 나라 인구가 다 소멸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해외 무역 의존도가 8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런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가 80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올해의 그 전체 GDP가 1조 6천억 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대외 의존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 세계 수출하고 또 이렇게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외 동포가 743만 명인데 해외에 190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유태인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보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범위가 좁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포용 국가냐 혁신 국가냐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장래와 관련한 이런 논의를 하는데 저는 국가는 포용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고 그래서 국가는 포용국가 돼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나 대학이나 개개인은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가 개인도 혁신 개인이고 혁신 기업이고 혁신 대학이고 저는 그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올바른 방향이 되는데 그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포용의 원리와 혁신의 원리가를 융화시키는 이 두 개를 화해시키고 더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공통점이 뭔가 하는 고민하다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국민들의 역량을 가능하면 모든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 저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인식은 OECD에서 나오는 최근 그 포용 성장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노인이 될 때까지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포용적 교육 정책이죠. 그래 되면은 국민의 역량이 올라가고 뛰어나고 우수한 그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원리를 다 그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 특히 우리 안현실 위원님이 우선순위 문제를 하셨는데 아마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이런 인식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EBS에서 강자의 조건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쭉 시리즈로 하고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잘 된 책입니다. 전 세계 제국을 엠파이어를 만든 나라 5나라를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요. 몽골,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 제국을 관통하는 원리를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정확하게 포용과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나가 있고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이 험한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나라를 제대로 존립시키고 더 이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포용과 혁신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는 더 포용적이 되고 그 이외에 우리 각 개인 민간에서는 더 혁신적이 돼서 이 두 가지 원리가 높은 수준에서 종합되고 융합되고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그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음에 우리 저 경제문사연구회 소속의 여러 이 기관들이 오늘 같은 이런 좋은 토론회를 더 많이 조직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또 모시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